매일 아침 우리가 마주하는 평범한 일상 속에서 무언가 거대한 균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어제와 같은 금액을 지불하고도 우리 손에 쥐어지는 물건의 양은 줄어들었고, 평생을 바쳐 모아온 은행 예금의 숫자는 그대로인데 그 숫자가 보장하던 미래의 안락함은 신기루처럼 멀어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가 상승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신뢰에 맞지 않았던 화폐라는 시스템 자체가 근간부터 흔들리고 있다는 위험한 신호입니다. 과거에는 1만 원 한 장으로 가족의 저녁 식탁을 풍성하게 채울 수 있었지만 이제는 단품 메뉴 하나조차 망설여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화폐의 가치가 하락한다는 것은 단순히 숫자의 변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보낸 시간과 노동의 가치가 소리 없이 증발하고 있다는 뜻이며 우리 삶의 통제권을 보이지 않는 손에 빼앗기고 있다는 경고이기도 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역사상 유례없는 유동성의 파티가 끝난 뒤에 혹독한 숙취를 겪고 있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위기를 막기 위해 쏟아부었던 천문학적인 자금들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와 인플레이션이라는 괴물이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묻습니다. 내 월급만 빼고 다 오른다. 는 이 절망적인 농담은 언제쯤 끝이 날 것인가? 하지만 잔혹한 진실은 우리가 알던 평온한 저물가의 시대는 다시 돌아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점입니다. 금리가 오르고 환율이 요동치며 국가 부도의 위험을 나타내는 CDS 프리미엄이 들썩일 때 평범한 개인들의 삶은 벼랑 끝으로 내몰립니다. 누군가는 이 혼란 속에서 거대한 불을 쌓아 올리지만 준비되지 않은 다수는 평생의 자산이 녹아내리는 과정을 무기력하게 지켜볼 뿐입니다. 우리는 이제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화폐란 무엇인가? 그리고 종이 조각에 불과한 이 신용의 상징이 무너질 때 우리는 어떻게 스스로를 지켜낼 것인가? 1997년 외환위기의 트라우마를 간직한 한국 사회에서 다시금 들려오는 붕괴의 전조 현상들은 단순한 공포가 아닌 생존을 위한 냉철한 분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거리에서 지폐가 쓰레기처럼 굴러다니고 터키의 서민들이 빵 한 조각을 위해 줄을 서는 모습은 결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이 다큐멘터리는 화폐의 몰락이라는 거대한 흐름을 추적하고 인플레이션이라는 보이지 않는 도둑으로부터 당신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낼 최후의 전략을 모색해보고자 합니다. 지금 당신의 지갑 속에 있는 화폐는 정말 안전합니까? 위기는 언제나 조용하고 은밀하게 찾아옵니다. 2020년 전 세계를 강타한 팬데믹 사태 이후 각국 중앙은행은 경제 붕괴를 막기 위해 유례없는 속도로 화폐를 찍어냈습니다. 시중에 풀린 유동성은 자산 가격을 폭등시켰고 사람들은 한때 이를 부의 증식이라 착각하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목격한 것은 진정한 가치의 상승이 아니라 화폐 가치의 상대적 타락이었습니다. 광범위하게 공급된 통화량 M2은 실물 경제의 생산성을 훨씬 앞질렀고 그 결과 화폐 한 단위가 구매할 수 있는 재화의 양은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현재 겪고 있는 고물가 상황의 근본적인 배경입니다. 시장에 돈이 흔해질수록 그 돈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경제의 기본 원칙이 작동한 것입니다. 유동성의 파티가 진행되는 동안 사람들은 빚을 내어 자산을 사는 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저금리 기조 아래에서 부채는 더 이상 리스크가 아닌 자산 증식을 위한 지렛대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무한정 계속될 것 같았던 유동성 공급이 멈추고 중앙은행이 금리 인상이라는 급브레이크를 밟기 시작하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시중에 풀렸던 돈들이 회수되기 시작하면서 거품이 걷히고 그 아래에 감춰져 있던 부채의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화폐 가치 하락과 부채 비용 상승이라는 이중구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가는 치솟는데 내 주머니의 돈은 점점 가벼워지고 갚아야 할 이자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이 기묘하고도 고통스러운 현실은 단순한 경기 순환의 일부가 아닙니다. 그것은 지난 수십 년간 이어져 온 부채 주도 성장이라는 화폐 시스템의 한계가 임계점에 도달했음을 알리는 강력한 징후입니다. 위기의 서막은 이미 올랐으며 우리는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거대한 화폐의 변곡점에 서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흔히 보이지 않는 세금이라 불립니다. 정부가 직접적으로 세금을 걷어가지 않아도 화폐 가치를 떨어뜨림으로써 국민들의 실질 구매력을 빼앗아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저축한 돈의 명목 숫자는 변하지 않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쌀과 기름, 서비스의 양은 매일같이 줄어듭니다. 이는 열심히 일해 미래를 준비해온 성실한 노동자들에 대한 일종의 경제적 배신입니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비자 물가지수 CPI
수치와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생활 물가 사이의 괴리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장바구니에 담는 품목 몇 가지만으로도 만원권 몇 장이 힘없이 사라지는 현상은 통계 속의 숫자가 담아내지 못하는 서민들의 고통을 대변합니다. 인플레이션이 무서운 진짜 이유는 자산의 불평등을 극단적으로 심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실물 자산을 보유한 자들은 인플레이션의 파도를 타고 부를 유지하거나 오히려 늘리지만 현금 자산에 의존하거나 고정된 임금을 받는 서민들은 앉은 자리에서 가난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화폐라는 약속이 깨지기 시작하면 사회적 신뢰 또한 붕괴합니다. 사람들은 내일의 화폐 가치를 믿지 못해 오늘의 소비를 서두르거나 생산적인 투자 대신 투기적인 자산에 몰두하게 됩니다. 경제의 혈액인 화폐가 그 신용을 잃어가는 과정은 사회 전반의 역동성을 갉아먹고 결국 장기적인 침체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만듭니다. 우리는 지금 그 악순환의 입구에 서 있습니다.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며 인플레이션과의 전쟁을 선포했지만 이미 고삐 풀린 물가를 잡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회의론이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한번 무너진 화폐의 권위는 쉽게 회복되지 않으며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오롯이 평범한 개인들의 몫으로 남게 됩니다. 화폐 시스템의 위기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금리와 환율이라는 두 개의 거대한 축을 살펴봐야 합니다. 금리는 돈의 가격이며 환율은 국가 간 돈의 상대적 가치입니다.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미 연준, 패드를 필두로 전 세계 중앙은행이 급격하게 금리를 올리자 전 세계 금융시장에는 유례없는 충격파가 몰아쳤습니다. 금리가 오른다는 것은 돈을 빌리는 비용이 비싸진다는 뜻이자 시중의 유동성이 은행이라는 거대한 댐으로 빠르게 흡수된다는 의미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것은 과도한 부채 위에 세워진 자산시장입니다. 부동산과 주식시장에서 자금이 이탈하며 가격 조정이 일어나고 레버리지를 활용해 투자했던 개인과 기업들은 막대한 이자 부담에 직면하게 됩니다. 특히 한국과 같이 가계부채 비중이 높은 국가에서 금리 인상은 가처분 소득의 감소로 이어져 내수 소비를 위축시키는 직접적인 원인이 됩니다. 환율 또한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입니다. 기축통화인 달러의 가치가 치솟는 킹달러 현상은 수입 물가를 자극해 인플레이션을 더욱 부채질하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한국처럼 에너지와 원자재 수입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에서 고환율은 제조 원가 상승과 경상수지 악화로 이어지며 국가 경제의 기초 체력을 약화시킵니다. 국가의 부도 위험을 나타내는 신용부도수와 CDS 프리미엄이 꿈틀거리고 외환 보유고의 적정성에 대한 위구심이 고개를 들 때 시장은 공포에 휩싸입니다. 돈의 가치가 요동치는 시대에는 그 어떤 자산도 안전지대가 될 수 없습니다. 금리와 환율이라는 거대한 파도가 우리의 일상을 덮칠 때 우리가 알고 있던 경제적 상식들은 하나둘씩 힘을 잃게 됩니다. 이제 경제 충격은 가설이 아닌 현실이 되어 우리의 문턱까지 와 있습니다. 경제 충격이 작동하는 가장 잔인한 방식은 바로 신용의 수축입니다. 현대 자본주의 경제는 실제 존재하는 돈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의 신용을 바탕으로 운영됩니다. 은행이 대출을 통해 돈을 창출하는 과정이 반복되며 경제의 덩치를 키워왔지만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이 거대한 신용의 탑은 역순으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대출이 줄어들고 돈의 회전 속도가 느려지면 경제 시스템 곳곳에서 돈맥경화 현상이 발생합니다. 기업들은 자금난에 시달리며 투자를 철회하고 고용시장은 얼어붙습니다. 부채에 덫에 걸린 개인들은 소비를 줄이는 것을 넘어 생존을 위해 보유한 자산을 헐값에 내놔야 하는 처지에 내몰립니다. 이것이 소위 말하는 디레버리징, 부채 축소, 위 고통스러운 과정입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완만하게 일어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임계점을 넘어서는 순간 시장은 패닉에 빠지고 자산 가격은 폭락하며 금융기관의 건전성마저 위협받게 됩니다. 과거 1997년 우리가 겪었던 외환위기 당시 수많은 기업이 연쇄 도산하고 중산층이 붕괴했던 기억은 바로 이 신용수축의 무서움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늘날의 상황은 그때보다 더 복잡합니다. 글로벌 공급망의 붕괴와 지정학적 리스크가 맞물리며 생산 비용 자체가 올라가는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수요를 억제해 물가를 잡으려는 중앙은행의 시도가 자칫 실물 경제의 숨통을 끊어버리는 스태그플레이션, 경기 침체 속 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화폐가 제 기능을 못하고 신용이 파괴되는 시기에는 현금을 들고 있어도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도 안전을 보장받기 힘듭니다. 부채가 부를 창출하던 시대가 가고
부채가 생존을 위협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화폐의 몰락이 가져오는 비극은 이미 지구촌 곳곳에서 실시간으로 상영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사례를 통해 우리의 미래를 엿볼 수 있습니다. 가장 극단적인 사례는 베네수엘라입니다. 한때 남미의 부국이었던 이 나라는 과도한 복지와 정책 실패, 그리고 살인적인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인해 화폐 시스템이 완전히 붕괴했습니다. 거리에는 지폐가 종이 조각처럼 굴러다니고 사람들은 지폐를 세는 대신 무게를 달아 물건을 삽니다. 화폐가 가치 저장의 수단이라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했을 때 한 사회가 얼마나 처참하게 무너질 수 있는지를 베네수엘라는 온몸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수시로 반복되는 국가 부도 위기와 연 100%가 넘는 인플레이션 속에서 국민들은 자국 화폐인 페소를 믿지 않습니다. 번 돈을 즉시 달러로 바꾸거나 물건으로 사두지 않으면 내일의 가치를 보장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터키, 튀르키예, 위 사례는 더욱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물가가 치솟는데도 오히려 금리를 낮추는 비상식적인 경제정책을 고수하다 리라와 가치가 폭락했고 중산층은 순식간에 빈곤층으로 전락했습니다. 유럽의 그리스는 또 다른 측면의 경고를 줍니다. 자국 통화 주권이 없는 상태에서 방만한 재정 운영이 가져온 결과가 얼마나 혹독한 긴축과 고통을 수반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이러한 국가들의 공통점은 화폐에 대한 대내외적 신뢰를 잃었다는 점입니다. 신뢰를 잃은 화폐는 더 이상 돈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숫자가 적힌 종이에 불과하며 그 종이를 들고 있는 사람들의 삶은 국가의 무능과 함께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이들의 비극은 결코 특수한 상황 때문만이 아닙니다. 화폐 가치를 지키지 못하는 정부와 중앙은행이 존재하는 곳이라면 어디든 일어날 수 있는 보편적인 경제적 재앙입니다. 이제 시선을 우리 내부로 돌려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경제를 지탱해온 거대한 기둥 중 하나인 가계부채는 이제 우리 사회의 가장 치명적인 아킬레스건이 되었습니다. 한국의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세계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으며 그 절대 액수는 이미 1.8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저금리 시대에 빚은 자산을 불려주는 마법의 지팡이였지만 고금리 시대로 접어든 지금 그 지팡이는 우리의 목을 죄는 밧줄로 변했습니다. 특히 소득의 상당 부분을 원리금 상환에 쏟아붓는 DSR, 총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위 압박은 가계의 가처분 소득을 급격히 고갈시키고 있습니다. 지갑이 닫히고 소비가 위축되면 자영업자들의 매출이 줄어들고 이는 다시 고용 악화와 소득 감소로 이어지는 내수 침체의 늪을 만듭니다. 한국 가계자산의 70% 이상이 부동산에 쏠려 있다는 점은 위기를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입니다.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실물 자산인 부동산이 안전판 역할을 해줄 것이라는 믿음은 금리 인상이라는 강력한 변수 앞에 무력해지고 있습니다. 거래는 실종되었고 가격은 하향 곡선을 그리며 자산 가치는 하락하는데 갚아야 할 빚은 그대로인 잔인한 현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특히 미래를 담보로 연끌에 나섰던 2030 세대들의 절규는 단순한 개인의 실패를 넘어 우리 사회의 미래 성장 동력이 상실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부채로 쌓아 올린 화폐 시스템의 성체가 흔들릴 때 가장 먼저 무너지는 것은 가장 약한 고리에 서 있는 서민과 청년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채의 역습이라는 가혹한 시험대에 올라와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위기는 단순히 가격 하락에 그치지 않고 금융 시스템 전반의 불안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 특유의 전세라는 제도는 화폐 가치 하락과 금리 인상이 맞물릴 때 얼마나 취약한지를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집값 하락기에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전세난과 전세 사기 문제는 서민들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보증금을 위협하며 사회적 재난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이는 화폐의 신용 시스템 중 하나인 사적 금융이 무너지는 현상입니다. 더 나아가 건설사들과 금융권이 얽혀있는 부동산 PF, 프로젝트 파이낸싱, 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은 한국 경제의 시한폭탄과 같습니다. 고금리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건설 현장이 멈춰서고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 중소건설사들이 위기에 처하면서 이들에게 돈을 빌려준 이 금융권의 건전성까지 위협받고 있습니다. 돈의 흐름이 막히는 돈맥경화 현상이 금융권 하부 조직부터 시작되고 있는 것입니다. 과거의 경제 위기들이 주로 외부의 충격에서 시작되었다면 현재 우리가 직면한 위기는 우리 내부의 과도한 부채와 자산 버블이 화폐 가치 하락이라는 외부 자극을 만나 폭발하는 형국입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이 연착륙을 유도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이미 비대해질 대로 비대해진 부채의 규모를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화폐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그 화폐로 거래되는 자산 가치의 안정성에서 나옵니다. 하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부동산과 금융시장은 그 신뢰의 근간이 흔들리는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지나고 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의 구조는 글로벌 인플레이션 파도에 더욱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너지와 원자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국제 유가와 원자재 가격의 상승은 고스란히 국내 제조 원가에 반영됩니다. 이는 수출 경쟁력 약화로 이어지고 무역 수지 적자를 고착화하는 원인이 됩니다. 수출 강국이라는 타이틀이 무색하게 경상수지가 흔들릴 때 원화의 가치는 더욱 불안정해집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원화 가치 하락을 우려해 한국 시장에서 자금을 회수하고 이는 다시 환율 상승, 원화 가치 하락을 부추기는 악순환을 만듭니다. 고환율은 수입 물가를 높여 국내 인플레이션을 더욱 심화시키는 촉매제가 됩니다. 우리는 지금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이라는 3고, 고 현상에 덫에 갇혀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경제의 수치들은 우리의 밥상 물가로 직결됩니다. 식당의 점심 한 끼 가격이 1만 원을 훌쩍 넘어서고 우유와 빵 같은 필수 식품 가격이 줄줄이 오르는 밀크플레이션 현상은 서민들의 삶을 벼랑 끝으로 내몰고 있습니다. 기업들은 가격을 올리는 대신 용량을 줄이는 슈링크플레이션으로 대응하지만 소비자들의 실질 구매력 하락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화폐 가치의 몰락은 이처럼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을 잠식하며 삶의 질을 파괴합니다. 경제가 성장해도 내 주머니는 가벼워지고 열심히 일해도 가난해지는 이 기묘한 침체는 우리 사회의 연대와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 시대의 한국 경제는 화려한 수출 지표 뒤에 숨겨진 구조적 취약성을 극명하게 드러내며 새로운 생존의 길을 찾으라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위기 앞에서 한국은행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중앙은행 본연의 임무인 물가 안정을 위해 금리를 올려야 하지만 급증한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부실이라는 딜레마가 발목을 잡습니다. 금리를 급격히 올리면 물가는 잡을 수 있을지 몰라도 부채가 터져 금융 시스템이 붕괴할 위험이 있고 반대로 금리 인상을 주저하면 한미 금리 차가 벌어지며 외화 유출과 원화 가치 폭락을 감수해야 합니다. 이른바 외통수에 걸린 형국입니다. 중앙은행 총재의 발언 한마디에 시장이 요동치는 이유는 그만큼 우리가 걷고 있는 외줄타기가 위태롭기 때문입니다. 정부 또한 재정정책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돈을 풀자니 인플레이션을 자극하고 긴축 재정을 유지하자니 취약계층의 고통이 너무 큽니다. 세수 부족 현상까지 겹치면서 정부의 정책 수단은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신용 등급이 높은 국가라 해도 화폐 가치 방어에 실패하면 그 끝은 참혹합니다. 과거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우리가 겪었던 굴욕적인 IMF, 구제금융의 기억은 국가가 화폐의 주권을 지키지 못했을 때 어떤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었습니다. 당시엔 외화가 부족한 유동성 위기였다면 지금은 전 세계적인 화폐 가치 하락 속에서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시험받는 구조적 위기입니다. 정부와 중앙은행의 대응은 이제 사후 약방문식 처방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시스템의 붕괴를 막기 위한 단기적인 방어와 함께 화폐 시스템의 근본적인 변화에 대비하는 장기적인 안목이 절실한 시점입니다. 화폐 가치가 무너지는 시대, 사회의 풍경은 기이하게 변해갑니다. 부의 양극화는 단순히 재산의 차이를 넘어 삶의 방식 자체를 갈라놓습니다. 인플레이션의 파도를 타고 자산을 방어한 극소수와 일터에서 밀려나고 빚에 허덕이는 다수 사이의 간극은 이제 돌이키기 힘든 수준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붕괴는 사회의 허리가 사라지는 것과 같습니다. 과거에는 성실하게 저축하면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안정된 미래를 설계할 수 있었지만 이제 화폐를 쌓아두는 행위는 스스로 가난해지는 길을 선택하는 것과 다름없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사람들을 극단적인 투기 시장으로 내몹니다. 코인 광풍이나 연끌 투자와 같은 현상은 화폐 시스템에 대한 불신과 불안이 만들어낸 슬픈 자화상입니다. 정상적인 노동의 가치보다 자산 가격의 상승 속도가 압도적으로 빠를 때 사람들은 땀 흘려 일하는 가치를 잊게 됩니다. 이는 경제의 건강한 근간을 무너뜨리고 사회 전체를 한탕주의와 냉소주의로 물들입니다. 화폐의 몰락은 결국 인간 존엄의 몰락으로 이어집니다. 돈이 없어 생존을 위협받는 이들이 늘어나고 경제적 격차가 신분이 되는 사회에서 희망은 사치처럼 느껴집니다. 우리는 지금 인플레이션이라는 거대한 폭풍 속에서
단순히 돈을 잃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신뢰와 공정한 사회라는 약속을 잃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무너지는 지폐의 권위 아래에서 우리 평범한 이웃들이 겪고 있는 고통은 수치화된 경제 지표보다 훨씬 더 깊고 날카로운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